덕준이야. 예, 자, 후보 시인의 강촌, 강마을이란 시를 읽어보자. 시작. 청강일곡, 호, 편유, 촌류. 다음, 장, 하강촌, 서서, 사사, 사사, 그윽할 유자입니다. 사사유. 백, 자자잖아. 자전, 자, 거, 자래, 자래, 양, 대들보 양자야. 상, 상, 연, 제비연자입니다. 목, 야, 목에 이렇게 있으면 서로 상자잖아. 상친, 상근, 수중, 부, 갈매기 두자입니다. 계속 잘하고 있어. 노, 안에 청, 무슨, 그림화. 급, 종이 지잖아. 급자는 주급자는 이렇게 합자가 쓰여 있잖아. 그래서 추, 할 위, 기, 국, 치, 자, 고, 침, 작, 조, 부. 계속 여기서부터 다, 병, 신, 다소자잖냐. 소, 수, 유, 약, 물, 미, 구, 타, 어, 왜, 왜, 편, 다시 갱자야. 갱, 하영, 구. 구할 글자잖아. 이상하게 읽어. 그렇냐? 네, 그래도 완전히 까먹는 는 아니구만. 네, 더욱 정진하도록 해보자. 예, 자, 그러면 유건영 네, 이제 해석해보자. 어, 청강일곡 포촌류 맑은 강, 맑은 강 한 구비가 음, 마을 안고 흐르니 장하강촌 사사유 해석해봐. 긴 여름, 긴 여름 강마을, 강마을에 일마다 그윽하구나. 유자는 그윽할 유자입니다. 음, 계속 자거자래 양상류 혼자 가고 혼자 스스로 가고 스스로 오는 것은 대들보 위 뭐라고? 제비. 우리 그 결혼식 날 입는 옷 중에 뒤에 이렇게 남자 이 뭐 이렇게 마에스트로 지휘자 아저씨들이나 이렇게 입는 옷이 연미복이잖아. 제비의 꼬리의 옷처럼 이렇게 생겼다고. 제비 연자야. 우리 연암 박지원 선생 할 때 연암도 제비가 많아서 연암인 거. 계속 상친 상근 수중구. 서로 친하고 서로 가까우면 그치. 나와 서로 친하고 서로 가까운 것은 물 가운데 갈매기로다. 노처화지 위 기국 늙은 아내 종이에 그려
장기판을 만들고 치자 어린 아들 반을 두드려 작조국 낚시를 만드네. 한가로운 풍경이죠. 가병소수 많은 병에 바라는 것은 오직 약물이니 미구 보잘것없는 몸이 이것 외에 다시 무엇을 구하리요. 안빈 낙도의 모습이지. 가난 속에서도 자신의 도리를 지키는 삶. 가난 속에서 편안하고 도리를 즐긴다. 안분지족의 삶이지. 두보는 전란 시기에 우리 지난번에 두보의 어, 봄에 바란다 춘망 봄의 바람이라는 시를 배웠는데 거기서도 전란 중에 봉화가 석 달을 이어져서 집에 편지가 만금보다 비싸다 뭐 이런 거 배웠잖아. 이것도 두보가 어, 전쟁 중에 피난지에서 이 시를 썼단 말이야. 어떻게 보면 되게 한가롭고 평화로운 풍경의 모습이잖아. 맑은 강 한 고비가 마을을 안아 흐르니 긴 여름 강마을에 일마다 유심하다. 그윽하다. 스스로 가고 스스로 오는 것은 대들보 위의 채비고 서로 친하며 서로 가까운 것은 물 가운데 갈매기로다. 늙은 아내는 종이에 장기판을 그리고 어린 아들은 바늘을 두드려서 낚싯바늘을 만드는구나. 나는 병이 많아서 오직 구하는 것은 약물 정도니 미국 보잘것없는 내 몸이 이것 말고 약물 맞게 또 무엇을 구할까? 나는 만족해. 이런 한가롭고 평화로운 시인데 이 안에 기국, 장기판이라든지 조국, 낚시라든지 이런 것들을 숨겨놓은 거지, 일종의. 그래서 장기는 뭐야? 초나라하고 한나라가 전쟁하는 것을 형상화하는 것이고, 낚시라고 하는 것은 이 사람을 피싱하는 거지. 낚싯바늘로 이렇게 속여서 서로 꿰고 하는 뭐 이런 해석들도 있는 거예요. 그래서 두보가의 이 시가 아주 위대한 것은 아주 고요하고 한가로운 여름의 강촌의 풍경을 평화롭게 묘사한 시라고 해석할 수 있지만 그 안에는 장기판과 낚시라고 하는 어, 이 전쟁과 다른 일을 꿰는 그런 소재들을 숨겨놔서 이 시가 전쟁 중에 피난지에서 두고가 쓴 것이다라고 하는 것을 드러낸다. 뭐 이렇게 좀 이렇게 해석하는 시인들도 있습니다. 그 평론가들도 있지. 아무튼 어, 지금 우리가 그 5급에서 4급으로 가고 있잖아. 5급이 500자고 4급이 1000자인데 5급까지 어느 정도 한자를 읽을 수 있으면 그것으로부터 두 배인 천자로 올라가는 거는 그 전까지 500자를 외운 그 시간만큼 다시 투자하면 이게 딱 두 배 걸리는 게 아니라 500자 외우는 게 우리가 한 6개월 걸렸다면 한 3개월이면 금방 천자 올라가거든. 그래서 선생님이 바라는 것은 우리가 중학교 1학년, 2학년 정도 시기에 가능하면 한자에 대한 이해를 좀 높이고 어, 이렇게 한문의 구절이나 한시 구절이나 이런 것들을 어느 정도는 해석하는 것을 따라가게 만들어서 나중에 이제 너희가 조선시대, 고려시대 작품들을 만난다 하더라도 이렇게 쫄지 않고 이렇게 접근할 수 있도록 하는 게 선생님의 바람이야. 이게 보통의 뭐, 고등학교 1학년, 2학년 모의고사 3등급, 4등급 안에 이렇게 들어가는 것을 목표로 한다면 이렇게까지 사실은 너희를 괴롭히지 않아도 되는데
너희 꿈이 크고 선생님 역시도 너희의 그 어떤 꿈의 크기만큼 그것들을 좀 받쳐줘야 된다고 생각해서 사실은 좀 어렵게 이런 것들을 하고 있는데 뭐 한편으로는 너희가 되게 잘 따라와줘서 되게 어, 뿌듯하기도 하고 한편으로는 이게 몇몇 친구들이 한자 외우는 거 너무 힘들어하고 이렇게 하는 거 좀 안타깝기도 하고 선생님이 단톡방에 올려놨지만 이 격차가 벌어지기 시작하면 사실 선생님이 수업하기도 사실은 어렵고 선생님이 생각하는 어떤 이 너희를 성장하는 커리큘럼도 사실은 지금처럼 이렇게 좀 어렵게 계속 유지하기가 어렵단 말이에요. 그래서 어, 이제 어떻게 보면 시험도 끝났고 방학 시기도 있고 하니까 다시 한번 좀 정, 뭐 이렇게 마음과 일상을 정돈하고 열심히 한자를 좀 외워봅시다. 음, 선생님이 국어 선생님인데 왜 자꾸 한자와 한문을 가르치냐 뭐 이런 뭐 반감이 있을 수도 있는데 우리말의 대부분은 사실 조사나 이런 그 일부 뭐 이렇게 형식 형태소나 아니면 보유어들 제외하면 거의 한 60% 내지 70% 정도가 다 한자어란 말이야. 그래서 우리말을 정확하게 이해하고 새로운 말들과 새로운 개념어들을 너희가 중고등학교 때는 뭐 계속해서 새로운 관념어들을 늘려가야 되는데 그 대부분의 관념어가 서양의 학문이 서양의 어떤 개념이 어, 동양으로 들어오면서 번역된 말이란 말이야. 대표적인 게 예를 들어서 자연 같은 말이거든. 서양의 네이처라고 하는 말이 이렇게 들어오면서 이 말을 번역해야 됐다고. 이게 특히 중국이나 일본에 특히 일본의 이 난학자라는 사람들이 있는데 이 난학자는 뭐냐면 난이 이 네덜란드를 뜻하는데 이 네덜란드의 학문이라고 해서 당시 해양 이 제국이었던 네덜란드를 통해서 일본이 서양의 다양한 그 과학 기술이라든지 어떤 어, 근대적 이런 그 교양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들어오면서 이 네덜란드를 공부하는 학자, 그래 난학자라고 부르는데 이게 그냥 네덜란드뿐만 아니라 이 서양학자야, 서양학자. 일본이 그 서양 문물을 받아들이면서 이런 말들, 우리가 쓰는 온갖 말들, 사회 계약론이니 뭐 이런 말들을 다 번역한 거라고. 중국 학자와 일본 학자들이 주로, 특히 일본 학자들이. 근데 그 번역한 말이 뭐냐면 자자는 스스로 자자와 연자는 그러하다 연자를 쓴 거예요. 아, 자연은 그냥 스스로 저절로 생긴 것이지라는 개념을 바탕으로 자연이라고 했다고. 원래 자연은 동양에서는 저절로란 뜻인데 이런 명사로서의 자연은 그냥 스스로 자자에 그러할 연자를 해서 이거를 번역하자 이런 식으로 한 거라고. 그러니까 우리가 사실은 서양의 학문들 있잖아. 수, 소 이런 거 있잖아. 수소 이런 게 뭐 라틴어 어원과 관련해서 그것을 뽀개가지고 한자로 대응시켜서 물과 상관 있는 거 이렇게 물과 상관 있는 어떤 요소 이렇게 이런 식으로 과학 개념이니 뭐니 이런 것들을 다 중국과 일본의 학자들이 동아시아 전통이라고 하는 유교적 학문 전통에서 있는 개념들을 갖고 온 거예요. 경제, 이코노미를 경제라고 한 것은 경세, 재민, 세상을 경영해서 백성을 잘 다스리고 잘 먹여 살린다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경제가 뭐냐 그러면 경세재민에서 나왔다. 이런 것들을 이렇게 설명할 수밖에 없다고. 또 그런 설명을 통해서 개념에 도달하기도 하지. 자유. 자유란 말도 뭐야? 스스로에게 그 어떤 행위의 이유가 있다는 거야. 말미암을 유자잖아. 타율이 아니라 남이 시켜서가 아니라 그 이유가 행위 이유가 자기에게 있다. 그러니까 이 너희가 배워야 되는 앞으로
그 어마어마한 개념어들이 있는데 이 개념어들의 원래 그 구성이 이 기본적으로 어떤 한자의 구성으로 되어 있느냐 일사부재리, 일사부재의라든지 뭐 이런 것들. 그래서 나중에 정말 지금 고생하면 나중에 한자어를 바탕으로 너희가 정말 한국어를 풍요롭게 사용하고 적재적소에 적절한 말들을 사용하는데 도움이 된다고. 단지 이제 어떤 시험을 잘 보는 것도 물론 도움이 되지만 시험 당연히 잘 보고 내신 잘 보게 되겠지. 한자를 많이 알면. 한자어로 모든 말이 다 구성되어 있으니까. 그리고 어떤 새로운 개념, 특히 국사나 혹은 뭐 사회나 이런 것들을 배울 때 예를 들어서 뭐 물리학 하면 어떤 사물의 이치와 관련된 거잖아요. 이 만물의 이치를 피직스라고 하는구나 이렇게 알게 된다고. 아무튼 다시 한번 강조를 하고 선생님은 너희가 어느 정도 잘 따라오는 것들을 중심으로 계속해서 이런 것들을 할 수 있는 사람이야. 너희가 못 따라오고 안 따라오고 하면 뭐 사실은 못 하는 거지. 뭐 이렇게 낮춰야지. 음. 아무튼 다시 한번 잔소리를 했습니다. 오늘은 발과 유펜스 두 번째 시간으로 마무리를 하는 시간인데 어, 지금 우리 이 진심으로 읽어준 시간을 선생님도 수요일 밤마다 사실 집에 못 가고 이거 학원에서 하고 있는 거잖아요. 음, 이게 이거야말로 진짜 중요해서 선생님이 지금 너희들과 같이 책을 읽으려고 이렇게 하고 있는 건데 어, 솔직히 전체 학생 중에 지금 한 반절 정도가 지금 들어와 있는 것 같고 그리고 지금 들어와 있는 학생의 반절 정도만 이 책을 다 읽은 것 같아. 음. 선생님이 뭐 반절 좀 안 되지 않나 싶기도 하고 그런데 어, 이건 역시도 책을 시간이 읽을 시간이 없어요라고들 이제 통상 얘기를 하는데 읽을 시간이 왜 없는지는 선생님도 잘 알고 있어. 너희가 바쁘지. 그런데 진짜 읽을 시간이 없냐 그러면 누구는 읽을 시간이 있어. 누가 읽을 수 있냐면 책을 정확하고 빠르게 잘 읽는 학생은 그리고 책을 읽는데 어려움이 없는 학생은 책을 읽을 수 있어. 다시 말하면 너희가 이 책을 읽지 못하고 수업에 들어온다. 나는 책을 읽을 시간이 없다고 생각하는 학생들은 사실은 책 읽기가 싫은 거야. 왜 싫으냐면 책 읽기가 어려워서. 이게 어떤 그 닭이 먼저냐 알이 먼저냐처럼 어떤 것이 원인이 되는지는 꼬리에 꼬리를 무는 거거든. 책을 안 읽어서 책을 못 읽게 되고 책을 못 읽어서 책을 안 읽게 되는 거예요. 반대로 책을 읽을 수 있는 능력이 있어서 그 읽는데 쉬우니까 책을 읽는 게 쉬운 사람한테는 책이 재미가 있을 수 있거든. 어렵지 않게 너무 효용이 높으니까. 우리는 그런 피드백으로 긍정적으로 가기를 바라는 거야. 선생님하고 같이 국어를 공부하고 어휘를 공부하고 개념을 공부하고 문법도 공부하고 하는 것들은 결국에는 말하기, 듣기, 읽기, 쓰기, 특히 어려운 책을 읽을 수 있는 능력을 너희들한테 배양하는 거거든. 이게 문해력이라고 해요. 그러니까 선생님 수업은 한마디로 뭐라고 하면 그냥 문해력을 위한 수업이야. 문해력이 뭐냐면 어떤 글을 읽고 의미를 알아차리는 거. 그런데 그게 안 되니까 책을 못 읽겠는 거고 책을 못 읽겠으니까 책을 안 읽게 되고 힘든 거예요. 딴 친구들은 일주일에 짬짬이 시간 내가지고 한두 시간 정도면 다 읽을 수 있는 책인데 나는 책만 보면 너무 어렵고 힘들어가지고 못 읽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느 순간에는 이 고리를 끊어내야 되거든. 근데 나 시간 없어요. 나 피곤해요. 하지만 선생님은 알고 있어. 너희가 짬을 내고 시간을 내서 책을 충분히 읽을 수 있는 시간이 아직은 있어. 그 아직은이라는 게 뭐냐면
고등학생이 되기 이전이야. 선생님이 고등학교 1학년 올라가는 순간에 이 수업에 들어오는 학생이 없어. 들어오라고도 안 해. 강제하지도 않고 잔소리도 안 해. 이렇게. 왜 그러냐면 당장에 발등에 불 떨어진 아이들한테 한가롭게 책을 읽힐 수 없다고 생각하기 때문이야. 그런데 선생님이 어떤 자료를 보니까 서울대 학생들이 고3 시간 서울대 합격생들을 대상으로 조사를 했는데 고3 동안 적어도 일주일에 교과와 관련 없는 책을 한 권 이상 읽은 사람 있냐라고 했더니 엄청나게 많은 비율로 손을 들더라는 거야. 입학식장에서 이렇게 물어봤는데. 나태주 시인 뭐 이렇게 그 딸인가가 뭐 한번 나와서 서울대 교수님이 하신 말씀인데. 그래서 선생님이 그것에 대해서 아까 한 얘기랑 비슷한 얘기를 너희들한테 하는 거야. 책을 왜 읽을 수 없냐면 어떻게 보면 너희가 아직 책을 읽을 수 있는 준비가 덜 돼서 그렇거든. 그 책이 읽기가 너무 힘든 거야, 너희한테. 근데 이게 어떤 친구는 지금 여기 들어와 있는 학생들 중에 정확하게 50% 정도는 그래도 견디고 끊어내서 그 시간들 짬을 내서 읽겠다고 하는 자신의 삶 속에 적어도 학원에서 같이 읽자고 하고 일주일에 한 번씩 선생님하고 읽고 있는 이 책을 읽겠다고 도전하고 있는 거라고. 이걸 내려놓고 나는 못해요. 시간 없어요. 너 피곤해요. 당연하지. 그렇게 치면 아까 얘기한 서울대에 합격한 그 고3 시절에 일주일에 책 한 권씩 읽은 학생들은 어떻게 그렇게 읽을 수 있었을까? 왜? 책 읽기가 쉽고 즐거우니까 그런 거예요. 책 읽기가 쉽고 즐거운 학생은 뭐 선생님 생각에 서울대 가는 게 맞다고 생각해. 그거 가르치는 거예요. 국어는 문해력이 핵심이고 국어를 도구 학문이라고 한단 말이에요. 다른 공부를 하려면 국어가 도구로서 사용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국어는 우리말 전체를 어떤 책이든 어떤 정보든 읽고 너희가 이해할 수 있게 만드는 게 국어인데 그러니까 국어를 못하면 당연히 영어도 못하고 수학도 못하고 과학도 못하고 사회도 못하는 거예요. 근데 이 국어의 핵심이 뭐야? 독서를 할 수 있는 능력, 문해력이라고. 글을 읽고 해석할 수 있는 능력. 결국에 이거는 뭐냐면 책을 읽을 수 있는 능력인데 책을 읽지 않고 책을 읽을 수 있는 능력만 기른다? 이거는 넌센스지. 불가능한 거야. 그리고 책을 읽혀보면 알아. 책을 읽혀보면 얘가 책을 정확하게 읽는지 책을 읽는데 너무 힘들어가지고 못 읽어서 이게 지금 이 책이 이 친구한테는 거의 어마어마한 그 힘든 어떤 담장같이 느껴질지가 정확하게 느껴진다. 그게 선생님이 생각하는 국어 실력이야. 너희가 국어 시험을 몇 점을 맞고 오고 중학교 국어는 사실은 너무 쉬워가지고 선생님이 볼 때 이게 너무 쉽다는 건 고등학교 국어를 기준으로 말도 안 되게 쉬운 국어를 하고 있는 거예요. 시험 범위는 한정돼 있고 조금인 시험 범위를 똑같은 문제 계속 풀잖아. 그래 100점 맞기도 하지. 그게 무슨 소용이냐. 그럼 그냥 어떤 단순한 미션을 주고 그걸 반복해가지고 한 개 더 틀리냐 두 개 더 틀리냐 이거는 선생님 안중에 없어 사실은. 100점 맞으면 좋지 기분 좋지 나도. 학원 홍보도 잘 되고. 그런데 선생님이 타겟팅 하고 있는 거는 그게 아니라고. 너희들이 글 읽을 수 있는 인간을 만드는 게 내 목표야. 왜? 그래야 고등학교 가서 수능 모의고사를 보든 아니면 내신 시험을 치르든 아니면 다른 공부를 하든 이걸 바탕으로 하지 않으면 너희가 너무 힘들거든. 그러니까 어떤 사람한테는 삽을 주고 땅을 파라고 하고 어떤 사람한테는 호미를 주고 땅을 파라고 하고 어떤 사람한테는 숟가락 주고 땅을 파라고 하는 거야. 너희가 책을 못 읽는다는 건 안타깝게도 숟가락 가지고 밭을 팔고 있는 거랑 똑같은 거라고. 왜? 도구가 엉망진창인 거거든.
누차 얘기하지만 우리 말은 단어부터 외워야 되는데 단어의 대부분은 한자로 돼 있어. 한자어로. 한자를 쓰라는 얘기가 아니야. 한자가 무슨 한자와 무슨 한자가 결합해서 어떤 단어들이 됐는지를 머릿속에서 적어도 이렇게 알 수 있게. 그러려면 기본적으로 한자, 기본 한자 천자 정도는 읽어낼 수 있어야 돼. 그래야 익숙해져. 동아시아 문화에 또 익숙해지고, 고전에 익숙해지고. 그걸 바탕으로 단어가 됐으니 이제 책을 계속 어려운 개념의 다양한 소설부터 뭐 수학과 뭐 인문학 할 것 없이 철학 할 것 없이 종교 할 것 없이 다양한 분야의 책들을 랜덤으로 너희들한테 계속 읽히는 거예요. 그래서 니네가 그 어휘들을 자꾸 확인하고 그 어휘를 다시 쓰고 하면서 어휘력이 단단해지고 맥락을 알고 그러면서 너희가 글 읽는 능력들, 문해력이 점점점 높아지라고. 그래서 주기적으로 고등학교 수준의 모의고사를 풀리는 거지. 그럼 생판 처음 보는 글을 읽고 문제 풀어야 되잖아. 지난주에도 풀었잖아. 너희가 지금 어떤 커리큘럼에서 어떻게 공부하고 있는지를 선생님이 간략히 설명하는 거야. 왜 그러냐면 이 두 가지가 제일 안 돼서 그래. 너희가 중학교 1학년 애긴데요. 중학교 2학년 애긴데요. 그래 애기지. 뭐 애기야. 선생님 봐도 니네 애기야. 그런데 너희한테 주어진 미션은 뭐냐면 서울대 가라는 거야. 솔직히 얘기하면. 아니면 인서울 하라는 거야. 인서울 하려면 전체 반에서 3등 안에 들어야 되잖아. 어느 고등학교를 가든지. 이런 게임을 하고 있는데 너희가 갖고 있는 그러면 목표는 10명 중에 1명 정도나 가능한 어떤 꿈들을 꾸면서 지금 도구는 그냥 숟가락 들고 땅 파겠다고 하고 있는 거야. 딴 친구들은 포크레인으로 파는 친구들도 있을 텐데. 적어도 삽은 갖고 있어야지. 땅을 파서. 그러면 이런 것들을 언제 갖춰야 되냐면 고등학교 올라가기 전까지는 어느 정도 갖춰야 돼. 선생님이 볼 때는 지금 현재 중학교 2학년 학생들이 대체로 선생님하고 지금 만 2년 정도를 했다고. 초등학교 여름방학부터 뭐 번영이니 준엽이니 뭐 이렇게 시작한 거잖아. 다경이니. 그 이쯤 되면 그 니네들 지금 고등학교 1학년 모의고사 봐도 대체로 1, 2등급 안에 들어오고 이러잖아. 이게 그냥 하루아침에 만들어진 게 니네가 그냥 어쩌다 보니까 된 게 아니야. 이거 그냥 트레이닝을 해가지고 만드는 거란 말이야, 이렇게. 그런데 이거는 선생님이 너희 모의고사 풀리는 문제는 역대급 쉬운 문제, 고등학교 1학년 3월 문제 중에, 그러니까 고등학교에 올라가자마자 보는 그냥 중학교 과정 정도면 풀 수 있는 문제 구성에 그 중에서도 어려운 게 있고 쉬운 게 있는데 몇 년도가 제일 쉬웠는지를 골라서 그걸 풀리고 있는 것 정도야. 음. 뭐 중학교 1, 2학년이니 뭐 당연히 그렇게 쉬운 문제 푸는 거지. 근데 이게 일반적인 마음이고, 근데 우리가 원하는 이 세계는, 이 사교육으로 점철된 이 세계는, 어, 대치동이나 평촌이나 이런 미치광이 같은 지역은 지금 1, 2학년들 아이들 고등학교 1학년 문제 정도는 1등급 다 받는다고. 너희가 경쟁하고자 하는 그 친구들이 그러고 있어. 이게 잘하고 있다거나 건강하고 건전한 사회다 이런 얘기하는 건 아니고 단지 현실이 그냥 등수가 그렇다고. 선생님은 너희들을 가르치고 있지만 사실은 어떤 것이 반영되어 있냐면 학부모님들, 너희들 엄마 아빠들의 바람이 선생님의 커리큘럼에 담겨 있는 거야. 그리고 내가 그런 지역에서 이런 방식으로 학생들을 키워왔다고 여태까지. 음. 그냥 나도 뭐 왜곡됐다고 보면 왜곡된 거지. 일반적인 선량하고 착한 학생들 만드는 방식이 아니야. 너희들 괴롭지 당연히 수준에 비해서 어려운 것들을 하고 있으니까. 음. 선생님이 이 얘기를 왜 하는지에 대해서는 너희 스스로 좀 돌아보기를 바래. 적어도 학원에서 진행되는 것들은 책 읽고 너희 선생님이 뭐 이상한 거 시키는 거 아니잖아.
그냥 달과 육펜스라고 하는 재밌는 소설을 읽힌 거야, 이번에. 전체 페이지는 150페이지 정도밖에 안 되고, 누구든 선생님 생각에 의지를 가지고, 어, 한 이틀 정도 내가 게임할 시간 빼고 이렇게 읽었다면, 아니면 잠자기 전에 한두 시간이라도 읽었다면 이틀이면 다 읽을 책이에요. 그런데 누구는 읽고 누구는 읽지 않은 게 문제라고 선생님이 볼 때. 잔소리가 너무 길어졌는데, 아무튼, 어, 선생님이 지금 하고 있는 프로그램의 취지에 대해서 다시 한번 강조했고, 이게 너무 안 맞는다든지, 나 이거 진짜 너무 어려워서 학원에 너무 어려운 거 가르쳐서 못하겠다고 하면 학원을 그만두는 거야. 이게 무슨 공교육이 아니잖아. 수준에 맞는 학원을 가면 돼. 다시 한번 강조하는 다음 주부터는 선생님이 책을 안 읽어오는 학생들에 대해서 어, 학부모 상담 및 학생 상담을 진행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학원에 지금 다닐 수준이 아니고 지금 선생님 수업 수준이 너무 높아서 학생이 못 따라오는 것 같으니까 수준 맞는 학원 보내라 이렇게 할 수밖에 없어. 어, 이 한쪽에서 무너져서 뭐 당연히 한짝 안 외우는 게 당연하고 책 안 읽어오는 게 당연한 상태를 유지하는 것보다 몇몇 이 수준에 맞지 않는다고 생각해서 못 따라오는 친구들을 뭐 좀 걸러내더라도 선생님이 여태까지 진행하고 있는 나도 정체성이 있어. 나도 내 프로그램이 1학년 프로그램 이거고 2학년 프로그램 이거고 이렇게 진행하고 있는 선생님의 커리큘럼도 있단 말이야. 그래서 나는 이거를 바꿔가지고는 너희 부모님들이 원하는 무슨 고등학교 모의고사 1등급, 내신 1등급 이런 것들을 어, 물론 똑똑하고 타고나기 뭐 이렇게 천지적 머리를 갖고 태어난 애들이 분명히 있어. 그런 아이들은 뭐 그냥 해, 그냥 알아서 재밌어서 하고 국어 공부도 알아서 하고 한자도 툭툭 외우고 해. 그것과 상관없이 노력이면 할 수 있는 정도의 지금 미션을 너희들한테 주고 있어. 그리고 너희들 한 명 한 명 다 그 정도의 머리는 가지고 있다고 선생님은 믿고 판단하고 있어. 너희가 능력이 안 돼서는 안 돼요라고 하면 선생님이 따로 불러가지고 시간을 더 투자해서 또 가르칠 거예요. 음. 근데 능력 외에 시간을 할애하고 하면 되는 것들을 온갖 핑계거리들을 앞장 세워가지고 못하고 무너지면 뭘 무너뜨리는 거냐면 학원의 커리큘럼 자체가 무너지고 학원은 그냥 보통 학원 되는 거야, 그냥. 유건영, 네, 알겠냐? 네, 그래. 자, 그러면 오늘 수업 내용을 진행하겠습니다. 음, 봅시다. 선생님은 이 책의 275페이지가 가장 인상 깊은 부분이었는데, 음, 자, 이 장면은 어떤 거냐면, 나가 이 고갱의 어떤 힌트로 만들어진, 고갱을 모델로 해서 만들어진 이 갑자기 평범한 삶을 중산층의 삶을 살던 스트링랜드라고 하는 사람이 파리로 떠나서 어, 식구들 다 버리고 혼자 가난뱅이 신세가 되면서까지 그림 예술을 완성하려고 한 자기가 꿈꾸는 예술을 완성하려고 한 그 스트링랜드가 나중에 타히티 섬에 가서 원주민과 같이 살기도 하고 그러면서 이렇게 나병이라는 그 한센병이라고 하지 문둥병이라고 과거에 했던 천형 하늘이 내린 형벌이라고 했던 그 피부가 다 썩어 문드러지는 병으로 죽게 되거든. 그러면서 이 제일 마지막 부분에 그의 삶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설명을 듣고 마지막 그 스트레인드의 최후를 본 임종을 본 의사의 집에서 그의 최후에 대해서 듣고 하면서 그의 삶에 대해서 생각하는 거예요 전체적으로. 근데 선생님은 이 부분이 이 소설에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이 달과 유펜스라고 하는 게 달이라고 하는 예술적 이상을 꿈꾸는 어떤 사람, 유펜스 하지만 현실적으로는 돈을 벌어야 되는 어떤 현실, 이상
사이 어떤 괴리에 대한 소설. 그래서 47살쯤 되는 이 중년의 남자가 어, 안락한 집과 중산층의 삶 이런 것들 직장 다 때려치고 갑자기 예술병이 걸려서 온갖 기행들을 하다가 저 어떤 섬에 가가지고 원주민과 살기도 하고 그러다가 죽고 유언으로 자신의 그림을 모두 태워달라고 하는 뭐 이상한 어떤 괴상한 인간이지. 그리고 온갖 중간에 이상한 짓들도 많이 하고. 그뭐 이런 소설인데 이 단지 줄거리만으로 설명할 수 없는 것이 바로 이 썸머신 몸이라는 사람 작가가 인간을 대하는 태도, 어떤 사람을 대하는 태도에 대해서는 이 줄거리만으로 환원될 수 없는 어떤 인사이트가 있다는 거죠. 해안이 있고 어떤 직관적인 지혜가 있다고 선생님 생각해. 그래서 이 작가가 위대한 거고 작품이 위대한 것이지 그냥 어, 예술을 위해서 헌신하는 이야기, 예술을 위해서 그 자신의 삶을 버리는 이야기는 쎄했지 사실. 자, 의사의 집을 향해 걸어가면서 나는 최근 스트링랜드에 관해 들은 이야기들이 내 마음속에 떠오르게 한 하나의 상황을 곰곰이 생각해 보았다. 그는 이곳 외딴 섬에 와서 고향에서처럼 혐오의 시선을 받지 않고 오히려 동정을 받았던 모양이다. 그의 기이할 기자의 행동, 단일행자, 기이한 기행도 여기에서는 너그럽게 허용되었다. 토박이든 원주민, 유럽인이든 이곳 사람들은 그를 괴짜로 보기로 했지만 워낙 괴짜들을 많이 보아온 사람이라 그럴 수도 있으려니 생각했던 것이다. 선생님이 생각하는 것은 이 문장이 쭉 우리한테 어떤 주제를 던진다고 생각해. 세상은 이상한 짓을 하는 사람들로 가득 찼다는 것. 사람은 자기 바라는 대로 되는 게 아니라 생겨 먹은 대로 된다는 것. 뭐 생겨 먹은 것은 뭐 다른 말로 하면 운명이라고 할 수도 있겠지. 바꿀 수 없는 거니까. 그 사람들은 알고 있는 것 같았다. 누군 몰라? 정상과 비정상을 나누고 저 사람은 미친 사람이라고 취급하고 어떤 사람을 이해한다기보다는 그냥 자신의 편협한 잣대로 배제하려는 사람. 아유, 쟤 미친놈이야. 이렇게. 스트링랜드는 그냥 미친놈이지. 이해가 되지 않지. 그런데 이곳 그 타이티의 토박이들은 온갖 괴짜들을 많이 모아온 사람이야. 어떤 사람이 우물 안의 개구리가 아니라 많은 사람을 통해서 사람이 어떤지 저 사람도 다 그럴 만한 일이 있어도 그렇지. 뭐 이렇게. 그는 영국이나 프랑스에서는 둥근 구멍에 모난 못이나 마찬가지였다. 하지만 이곳에는 별의별 구멍이 다 있어서 지 구멍을 찾지 못하는 못은 없다. 대단한 비유의 표현이지. 영국이나 프랑스 같은 근대의 이성 중심의 사회는 네모 틀 안에 사람을 들어가게 하고 동그란 틀 안에 들어가면 정상, 비정상, 못 들어가면 깎아내겠다는 거지. 그런데 온갖 모양의 인간들도 온갖 모양의 구멍으로 허용되는 사회. 자신의 개성을 깎아내지 않고 자신의 이런 어떤 모습이 수용돼서 괴짜든 어떤 이상한 사람, 행위를 하는 사람이든 그 자체로 인정받는 그 환경 안에서는 스트링랜드도 미친놈 아닌 거지. 그냥 괴짜인 거지. 어휴, 별나다. 하지만 특별히 별나진 않지. 왜? 수많은 별난 것들을 본 사람들. 그냥 똑같은 사람들만 기계에서 찍어낸 것 같은 그런 인간들만 보아오던 인간한테는 스트링랜드의 저 행위가 이상하게 보이겠지만 이상하지 않은 환경에 갖다 놓으면 그도 그냥 어, 꾀짜 정도라는 거지. 여기서라고 해서 그가 더 점잖아졌다거나 이기적 성격과 무지막지한 성질이 더 줄었다고 생각하지 않는다. 다만 환경이 그에게 유리해졌을 뿐이다. 동정하고 관용하는 똘레랑스.
톨레랑스라고도 하는데 관용이지. 이런 환경에서만 살았더라면 그도 다른 사람보다 더 고약한 사람으로 보이지 않았을 것이다. 이곳에 와서야 그는 고향 사람에게도 에게는 기대도 하지 않고 바라지도 않았던 것, 곧 동정을 얻었다. 음, 선생님은 이 스트링랜드의 소설을, 그 행위를 이상하게 선생님도 봐. 물론 이게 윤리적이지도 않고 정상적이지도 않고 본받을 만한 일도 아니라고 생각해. 그런데 어, 그런 건 역시 나 역시 어떻게 보면 옳고 그름의 잣대라고 하는 네모칸 동그라미 칸 이것만 갖고 있어서 어떻게 보면 편협한 생각일 수 있다는 생각도 들었고 어떤 사람이 어느 곳에서는 미친놈 소리를 듣지만 어떤 곳에 가면 환경만 바뀐다면 그 사람도 동정받는 어떤 사람 될 수도 있겠다. 아주 중요한 해안을 담고 있는 문장이라고 생각합니다. 선생님이 쓰는 서평인데 중년의 가장이 갑자기 안정적인 직장이고 가정이고 모두 버리고 예술하겠다고 프랑스 파리를 떠나서 예술로는 불사르는 얘기라는 이 책의 소문은 익히 듣고 있었다. 워낙에 유명한 고전이어서 줄거리 정도는 선생님도 이렇게 듣고 이렇게 뭐 만화 같은 걸로도 좀 이렇게 본 적도 있고 줄거리만 놓고 보자면 별로 흥미로울 것도 새로운 것도 없는 이야기다. 그래서 뭐 파리넬리 같은 경우에는 그 이 아름다운 목소리를 유지하려고 뭐 거세를 한다든지 서편제 같은 것도 딸이 목소리에 한이 없어서 판소리의 예술의 정점에 도달하지 못하니까 눈에 청광수를 뿌려서 눈을 멀게 한다든지 뭐 등등의 뭐 광염 소나타라는 김동인의 작품 같은 경우에는 어, 이 방화를 이렇게 범죄를 저지르면서 영감으로 이 작곡을 하는 예술가가 등장한다든지 그냥 미친 예술가들의 기행들은 수도 없지. 취하선, 뭐, 장승업 같은, 오원 장승업 같은, 어, 사람을 뭐 이렇게 얘기한다든지 아니면, 호생관 최북 같은 사람은 자신의 눈을 막 찌르기도 하고, 막 이런, 고개는 자신의 귀를 자르기도 하고, 그렇지. 그러니까 예술혼을 위해서 자신을 갈아 넣는 인간들의 이야기는 수두룩하게 많은데, 그 중에서 왜 사람들은 달과 유펜스를 고전의 반열에 올려놓고 위대하다고 하는지 이것은 읽지 않으면 모르는 거죠. 줄거리만 봐서 뭐 설명할 수 있는 건 아니라는 거예요. 이런 문장들, 사람을 보는 태도에 관한 것이죠. 하지만 줄거리만으로 고전이 되는 경우는 없다. 이 작품도 역시 시점과 구성, 서술 면에서 서사의 이야기를 효과적으로 떠받치고 있다. 이 소설에 등장하는 주인공 스트레인랜드는 여러모로 사회적으로 받기 힘든 결함이 많은 인물이다. 너무 이기적이고 자기중심적이야. 이런 인물이 어떻게 그냥 가정을 건사하고 증권 거래인으로 평범한 인생을 돈 버는 인생을 살고 있었을까? 의심스러울 정도로 이상한 인물이. 어떻게 보면 그런 그 사회적 그 억제제 사회적 이 제도의 억압이 이런 사람을 붙들고 있었는데 이 붙들려 있는 이 족쇄들을 털어버리고 나서 지 멋대로 행동하게 되는 것일 수도 있겠지. 이러한 인물을 표현하기 위해 1인칭 관찰자 시점으로 주인공 주변 인물들이 괴팍한 주인공과 부딪히며 내는 파열음을 중심으로 소설을 진행하는 기술적으로 현명한 방식이다. 이게 어떤 거냐면 이 삼인칭 전지적 작가 시점이면 뭐 스트릭랜드의 심리도 알고 뭐도 알고 뭐도 아는데 1인칭이잖아. 작품 안 서술자잖아. 그러니까 내가 스트링랜드하고 대화를 통해서 상상하는 거야. 스트링랜드가 왜 그랬을까? 아니면 스트링랜드가 다른 사람과 이렇게 갈등을 빚으면서 어떤 양상의 갈등인지를 이렇게 내가 그것도 그 사람들의 마음속은 알 수 없고 진짜 마음은 알 수 없고 관찰하는 것을 통해서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어, 굉장히 다양한 측면의 그 관점에서 여러 가지 관점에서 그 사람을 입체적으로
그릴 수 있는 방식이지. 전지전능한 하나님이 모든 사람의 속마음을 싹 맞추는, 알아서 설명하는 그런 3인칭 전직작가 시점의 서술이라든지, 아니면 스트링랜드 자신의 1인칭 주인공 시점이라든지, 이렇게 해서는 이 소설이 얘기하려는 바, 정말 괴팍하고 괴짜 같은 스트링랜드가 왜 그랬을까? 그런데 이 사람은 주변 사람들 관계 속에서 어떤 소리들을 내는 그런 사람일까? 이런 것이 굉장히 뛰어난 기술적인 방법이라고 생각해, 작가로서. 다양한 캐릭터의 주변인들과 주인공을 대면시키면서 스트링랜드의 캐릭터가 입체적으로 드러난다. 그는 아내에게 무책임한 가정이고 스트로브에게는 천재적 예술가며, 이 소설에서 가장 호구 같은, 가장 불쌍한 사람 중에 하나가 이 스트로브잖아. 이 스트로브는 어, 자기는 어떻게 보면 상업적으로 성공한 그 미술 화가인데, 그래서 돈도 많이 벌었지. 부잣집에 자기 그림도 막 걸려 있고. 그런데 스트링랜드라고 하는 아마추어 작가의 그림을 보고 얘가 천재인 것을 알아봤지. 이 천재인 것을 알아보면서 자신의 모든 것을 다 갈아 넣어서 이 천재의 작품을 만들 수 있게 이 서포트하는, 그런 도와주는 사람이잖아. 심지어 막 아프고 있으니까 아내인 블란치한테 가가지고 제발 좀 얘 좀 살려내자고, 당신 간호사 출신 아니냐고. 블란치에게는 자기 파멸을 감지하고도 빠져드는 매력적인 남성이다. 이 블란치도 굉장히 문제적인 여성인데, 뭐 스트로브의 아내고, 원래는 임신한 채로 어, 스트로브에게 시집을 오는 그런 좀 약간 이렇게 망가진 인간, 어떻게 파멸한 인간이었는데, 그래도 유복한 그 남편하고 잘 살고 있었는데, 지금 스트링랜드하고 바람이 나면서 불륜이 생기면서 스트레인랜드한테 집착하고, 그래서 남편도 버리고 다 버렸는데, 이 스트레인랜드는 예술, 자기가 완성하고자 하는 예술, 얘는 아무것도 돌보지 않는 인간이잖아. 그래서 버림받아서 극단적 선택을 하는, 그야말로 비극적인 사람이지. 물론 이 작품에 블란치란 캐릭터가 없었다면 이 소설이 이 정도까지 높은 수준에 올라올 수 있었을까라고 생각할 정도로 굉장히 개성 있는 인물이고, 블란치가 처음에 이 스트로브가 이 스트링랜드의 간호를 부탁했을 때 절대 안 된다고, 딴 사람 거지 데려와도 괜찮고 누구 데려와야 되는데 저 스트링랜드는 저 인간만은 절대 안 된다고 혐오하잖아요. 사실은 그 강력한 혐오는 선생님이 읽어내기에는 저 강렬한 어떤 남성의 매력이 얘를 집에다 데려놨을 때 내가 이렇게 망가지고 파멸될 것을 예감하는 어떤 촉이 좋은 어떤 사람의 일종의 방어 기전을 펼친 거죠. AT필드를 펼치는 거죠. 하이티의 각 인물에게도 그는 각각 다른 인간이다. 모두에게 좋은 사람이 있을 수 없듯이 모두에게 나쁜 인간도 없다라는 것을 다시 한번 좀 생각하게 하는 그런 소설이에요. 나이덕 시인의 그 복숭아 나무 곁으로라는 시가 떠올랐다. 피우고 싶은 꽃빛이 너무 많은 그 나무가 스토리랜드처럼 선생님이 생각이 들었어. 그래서 외로웠을 것이지만 외로운 줄도 몰랐을 거다. 그치? 스토리랜드는 그 누구에게도 이해받지 못하고 소외된 사람이기도 하지. 왜? 치가 그딴 식으로 행동하니까. 반사회적으로 행동하니까. 그런데 자기가 피우고 싶은 예술이라는 것, 정점의 예술을 위해서 자신까지도 갈아넣는 거지. 외로운 줄도 몰랐을 거야. 라는 구절이 스트랙랜드의 마음을 읽는 것 같았다. 그가 죽고 그의 예술이 세상에서 인정받기 시작했을 때 주변 사람들의 태도가 씁쓸한 웃음을 하긴다. 약간 뭐라고 쓴 웃음이라고 할까? 아니면 뭐 비웃음 같은 것이 좀 나지.
스트링핸드가 전에는 별 미친놈, 망가진 놈 이런데 예술이 성공하니까 아내도 다시 내가 스트링랜드의 아내다라는 것을 막 자랑하고 나온다든지 그가 원래 비범했다고 막 이렇게 얘기한다든지 이런 거 되게 씁쓸하지. 인지상정이지, 인지상정. 사람의 보통의 마음이 그런 거지. 그렇지만 아름답지는 않지. 그런 점에서 호구인 스트로브의 안목이 빛난다. 그렇지. 얘는 이 가난한 거지 같은 노숙자인 스트링랜드가 반드시 얘의 그림은 자신의 그림은 지금 엄청 비싸게 많이 팔려서 내가 부유한 삶을 살고 있지만 내 그림은 역사 속에 사라질 그림이지만 스트링랜드의 그림은 위대한 그림으로 남아서 박물관에 영원히 걸려 있을 것이라고 하는 그런 걸 알아본 사람이잖아. 문제는 그 안목을 가진 값으로 그의 삶은 망가졌다. 그제 아내도 잃고 아내가 자살하고 이렇게. 아내인 블란치가 스트링랜드만은 절대 집으로 들일 수 없다는 말을 그가 제대로 이해했더라면 어땠을까? 그래도 같이 사는 아내고 스트링랜드를 이렇게까지 딴 그지나 노숙자 다 데려가도 괜찮은데 스트링랜드만은 안 된다라고 했을 때 사실은 아내가 왜 그럴지에 대해서 좀 이해했다는 스트링랜드를 보는 스트링랜드의 예술을 보는 그런 안목이 그 가족의 마음을 읽는 그 마음 그 안목이 좀 더 갖춰졌다라면 어땠을까 하는 비극적인 인물이다. 트로브가 스트링랜드의 예술을 알아본 그 높은 안목은 마치 고대의 예언가들처럼 다른 사람들이 일상적으로 보는 것을 보는 눈을 대가로 얻은 비극을 내포한 지혜의 눈인 것이다. 해야 하는 것이다. 우리 라오콘 아니면 뭐 그리스 로마 신화에 나오는 그런 눈먼 예언가들 있잖아요. 뭐 이름이 갑자기 생각나는데 아무튼 그런 어, 눈먼 예언가들이라고 하는 그러니까 왜 세상에 다른 사람들이 보는 것은 못 보는 눈을 가졌지만 딴 사람이 못 보는 것을 보는 눈이 있지. 지금 비극이지. 라오콩은 뭐좀 다른 케이스구나. 음. 아름다움은 인간이 감당하기에 너무 무겁다. 그래서 어떤 이는 그것을 위해 모든 것을 버리고 예술을 위해 스트링랜드 같은 사람은 모든 걸 다 버린 사람이지. 어떤 이는 그것을 알아본 대가로 무너진다. 스트로브 같은 인물이지. 선생님은 이 소설에서 스트링랜드만큼이나 중요한 인물이 스트로브라고 하는 인물이다라고 생각합니다. 음, 본문 중에 음, 자, 다음 시간 안내하고 마무리를 할 텐데요. 어, 작년에 이 책으로 충남도서관에 강연을 하러 오신 적이 있는 이 고미숙이라고 하는 고전 평론가 할머니야. 이제는 뭐 할머니가 되셨지. 음, 고미숙이라고 하는 분은 우리 전에 열하일기와 관련해서 해설하는 책을 작년에 같이 읽은 학생들이 있을 텐데 어, 그런 열하일기라든지 서유기라든지 뭐 동의무감이라든지 이런 아주 여러 고전들을 이렇게 잘 정리하고 공부하신 분이에요. 고려대 국문과 나오시고 뭐 현자들의 죽음이라는 이 책은
우리가 뭐 중학생들한테는 아직 죽음은 너무나 뭐 이렇게 막연한 얘기고 멀리 있는 얘기지만 우리가 그래도 인간이란 점에서 어, 죽음을 피할 수 있는 존재는 아직까지는 없었잖아. 음, 앞으로는 뭐 과학기술이 어마어마하게 발전하고 있으니까 혹시 죽음도 피할 수 있을지는 모르겠지만 너희 세대에는. 그런데 어, 인간이 태어남이 있으면 마무리가 있다는 점에서 죽음을 맞이하는 여러 현자들의 케이스들을 이렇게 좀 종합해서 웰다잉이란 말이 좀 적합한지 모르겠지만 웰빙, 잘 사는 삶이 있다면 그 죽음이라고 하는 것도 삶의 일부이기도 하고 인생을 잘 마무리하는 것과 관련된 것일 수 있으니 현자들의 죽음을 통해서 지혜로운 자들은 자신의 죽음을 어떻게 받아들이고 어떻게 삶의 일부로 썼는지 이런 것들을 드러낸 책이야. 선생님도 뭐 굉장히 흥미있게 읽은 책이고 학생들하고 읽어도 너무 어렵지 않고 뭐 이게 책 자체가 두껍지도 않고 8파트 정도로 뭐 소크라테스 뭐 연안 박지원, 다산 정혜윤 선생 뭐 아니면 뭐 시다르타, 간디 등등의 뭐 아인슈타인 뭐 이런 분들의 그 삶과 이런 것들을 일종의 평전처럼 읽을 수 있는 책이어서 이 책이야말로 뭐 이렇게 한꺼번에 쭉 읽어야 되는 책이 아니고 뭐 아인슈타인이 좀 평상시에 궁금하다 그러면 아인슈타인 읽고 선생님도 뭐 딴 챕터보다 사리붓다라고 하는 이 불경에 나오는 사리불, 사리붓다, 뭐 이 그 인물이 실존 인물이고 그가 죽음을 맞이하는 장면 이런 것들이 개인적으로 굉장히 흥미 있어서 그 부분만 먼저 읽고 나머지 부분을 순서와 상관없이 읽었거든. 근데 우리가 이제 2주에 걸쳐서 수업을 할 거니까 총 8명의 죽음에 대해서 얘기하는데 그중에 총 앞에 4장까지 읽어서 다음 주 오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 책은 포스트 대염시대 이게 합성 생물학 유전공학이라고 불리기도 했는데 과거에는 그래서 뭐 유전자 가위라든지 이렇게 해서 유전자를 조작해서 마치 공장처럼 뭐 새로운 생명들 아니면 뭐 의약품에 생기는 뭐 이런 그 일종의 생물 공장 뭐 이렇게 표현해도 되나? 아무튼 어, 굉장히 흥미있는 과학 기술과 관련된 책이고 앞으로 너희가 살아가는 세계에서는 굉장히 상식적인 이런 것이 됐고 지금도 뭐 GMO 콩이라든지 뭐 다양한 유전과학의 산물들을 우리가 향유하고 살고 있는데 어, 그런 기술의 원리라든지 전망이라든지 이런 기술을 사용할 때 우리가 가져야 되는 어떤 윤리의식이라든지 이런 문제점들도 있지. 그래서 그런 것들을 다루는 작품이고 이 책도 뭐 글자가 많은 책이 아니야. 과학책이긴 해서 좀 약간 내용이 어려울 수는 있지만 그다음에 양 기자의 모션이라는 책은 요즘에 책 읽는 일이 되게 멋진 일인 것처럼 이렇게 유행하는데 텍스트 힙이라고 하는 근데 그것을 선도하는 작품들이 오늘 읽은 우리 썸머신 모험의 별과 육펜스 그다음에 대표적인 게 양기자 선생의 모순 이 지금 젊은 20대 30대 젊은 분들한테 굉장히 그 큰 반향을 일으켜서 이쯤은 읽어야 뭐 신세대 뭐 이렇게 된 것 같아요. 양기자의 모순도 선생님이 알고 있기로는 10년 전 작품인데 다시 역주행하고 있는 그런 베스트셀러야. 그래서 이것도 좀 읽을만 하다고 생각해서 선생님 작년에 읽었는데 아무튼 어, 이런 순서대로 미리미리 책을 구해서 열심히 읽기 바랍니다. 자, 늦은 시간 고생했습니다. 안녕. 안녕히 안녕히 계세요. 계세요. 네, 안녕. 안녕히 계세요. 네, 수고했어. 안녕히 계세요. 그래, 안녕.